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는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지표 가운데 하나인 이 하수, 우리가 버리는 물 있잖아요. 그 하수 샘플의 바이러스량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올겨울 감염 확산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자, 이 하수 역학조사 전문 기업, 이 바이오봇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바이오봇이라는 회사 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사의 그 하수 추적 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니까 지금 하수에서 정말 높은 비율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본다라면서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심각한 증세로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뭐 노약자나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이거 측정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그냥 내려보내는 그런 물, 하수물, 그 하수물을 샘플로 떠다가 분석을 해본 결과 그 하수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검출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확산되는 코로나는요, 이 JN1이라고 불리우는 변종인데요. 이 JN1 바이러스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주목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 JN1이라는 변종 바이러스는 백신을 접종받았거나 또는 한번 감염이 된 후에 어느 정도 항체가 생긴 그런 사람들까지도 곧잘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해서 지금 CDC, 연방질병통제센터도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곳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요, 뉴욕주, 그리고 일리노이주, 또 매사추세츠주 등 이 4개 주에 있는 각 의료기관, 병원들은요, 최근 병원 내에서 모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LA 카운티 정부가 소규모 건물주와 집 주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동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오는 12일 마감을 앞두고 지금 신청자들이 많아서 마감 전에 곧 소진될지도 모른다라고 카운티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이번 주 안에 접수를 마치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자격을 갖춘 건물주들이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지난 2022년 4월, 그러니까 재작년입니다. 작년이 벌써 이제 재작년이에요. 네.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집 주인에게 카운티 정부가 직접 그 밀린 렌트비를 주는 겁니다. 얼마나 주느냐? 한 유닛당 최대 $30,000까지 줍니다. 자격은 그 소유한 건물 유닛이 4개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4개까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를 내가 조그만 걸 갖고 있는데 4가구짜리, 4유닛짜리 아파트다. 그런 분들은 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 유닛짜리, 8개 유닛짜리 아파트,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건물주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자, 만일 그래서 이제 4유닛의 세입자 모두 다 렌트비를 지금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유닛당 $30,000씩이니까 최대 $120,0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건물의 렌트비를 체납한 돈, 렌트비를 내지 않은 그 세입자가 지금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렌트비는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이 되고요. 지원서 접수는 웹사이트로 하면 되는데 웹사이트 주소는 lacountyrentrelief.com입니다. lacountyrentrelief.com.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웹사이트 올려놓을게요. 거기로 들어가서 웹사이트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4개 유닛짜리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4유닛 중에서 뭐 3유닛은 잘 내는데 한 유닛만 이 사람이 계속 안 내고 지금 버티고 지금 거기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30,000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니까 문제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A 시장실에 한국어 담당 대변인이 선임됐습니다. 한국이 아니고 해외, 이제 미국이죠. 미국에서. 그래도 이제 뭐 LA는 한국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해외, 이 미국에서 가장 대도시 중에 하나인 로스앤젤레스 시장실에 한국어로
이 대변을 해주는 한국어로 어떤 그 시장님에 대신해서 무슨 발표를 해주는 그 한국어 담당 대변인이 생긴 겁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한국어 대변인을 임명한 것인데요. 이 한인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실은 한국어 대변인으로 김지은 씨를 채용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실에서 한국어 대변인을 별도 채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김지은 대변인은 시장실에 합류하기 전에 한인시 의원인 조한이 LA 12지구 시의원 사무실에서 이 보좌관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원 해결을 비롯해서 각종 한인 단체 그리고 한인 기관들과의 소통 문제, 또 이민 관련 문제 홍보 등을 그때 담당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자 출신입니다. 미주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이 김지은 대변인은 지난 2일부터 이미 시장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인사회와 LA시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LA시 정부와 한인사회와의 좋은 이 교각, 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우리 김지은 대변인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남가주에 전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AI가 쿡을 하는 또 AI가 오퍼레이션을 하는 햄버거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뭐 햄버거 가게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런 단순한 햄버거 가게에서 AI 로봇이 해?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따지고 보면 이게 전 세계 처음입니다. 뭐 쿡을 하는 그런 뭐 로봇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렇게 오로지 AI가 다 쿡을 다 하는 그건 처음이에요. 뭐 일정 여러 메뉴 중에서 뭐 하나만 뭐 튀기는 것만 뭐 비비는 것만 이런 게 하는 그 로봇이 운영하는 그런 데는 있지만 이게 아예 오로지 이 로봇이 다 쿡을 하는 그런 식당은 이게 처음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북쪽으로 한 20-30분 가면 되는 그 페사디나라는 곳에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그 페사디나에 오픈한 그 켈리 익스프레스 바이 플리피 켈리 익스프레스 바이 플리피라는 그 식당 이름입니다. 그 식당인데 그 AI 로봇들이 그 햄버거 패티를 굽고 또 프렌치 프라이스를 튀기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 식당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주문을 받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요리 과정이 완전 자동화된 레스토랑이다 라면서 수년간의 연구 및 개발 그리고 투자 끝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가장 자율적이고 가장 기술 혁신적인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돼서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식당은 AI 기술 사용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직접 햄버거를 굽거나 뭐 프렌치 프라이스를 튀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부상이나 또는 튀기다가 입을 수 있는 어떤 화상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건 물론입니다만은 또 음식을 낭비하지 않고 또 어떤 기름 같은 것도 낭비하지 않고 잘 줄여서 세이브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이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일반 햄버거, 또 치즈버거,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스 등 현재는 뭐 비교적 좀 단순한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계속 메뉴를 늘려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장에는 한두 명의 직원만이 근무를 하면서 음식 포장, 싸주는 것만 그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문도 손님이 딱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그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니까 뭐 주문 받는 직원도 따로 필요 없는 그런 식당입니다. 아주 그 대표적인 샘플 케이스가 될 텐데 앞으로 이제 AI가 주문도 받고 나중에는 음식 포장까지도 하고 또 요리 다 하고 하는 오로지 100% AI 로봇이 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가능할까? 또 가능하면 언제쯤 이게 가능할까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잣대가 되겠습니다. 좋은 샘플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맛은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많이 있는데요. 뭐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이건 뭐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다를 수 있고 입맛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어떤 기준점을 잡을 수 없지만 이거는 이런 그 이점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언제 가도 맛이 똑같다. 일관성이 있다. 이거는 이점 가운데 분명한 하나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제 가도 똑같은 맛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튀김 기름 같은 것도 딱 정해진 그 날짜, 정해진 시간만 활용을 하고 나면 반드시 버리는 이런 거가 있으니까 어느 날 가면은 좀 튀김 기름이 좀 시커멓게 나오는 것 같고 튀긴 게 또 어느 날 가면은 기름을 갈아서 뭐 하얗고 뭐 이런 게 사람이 운영할 때는 있는데 이 AI가 운영할 때는 그런 게 훨씬 적다라는 것이죠. 딱 정해져 있는 일관성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운영이 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 이번 주말 뉴욕시에 눈 폭풍이 예보되었습니다. 기상청은 6일하고 7일 그 뉴욕시 일원에 1인치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많으면 한 1.8에서 2인치까지도 될 것이라는 예보예요. 그런데 뉴욕에 뭐 눈 오는 게 뭐 어제 오늘 얘기도 하는데 그게 무슨 뉴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뉴욕이 사실은 최근 1, 2년 동안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그 예보가 맞는다면 뉴욕시에 1인치에서 최고 한 2인치 요 정도 눈이 내리는 것은요. 지난 2022년 2월 이후 그러니까 약 한 700일 만에 처음이 됩니다. 거의 2년 만이죠.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그 뉴욕시에는 1년치 내린 눈을 다 더해봐야 2.3인치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거의 뉴욕시에 눈이 안 왔다고 봐도 되죠. 뉴욕시에 4인치가 못 되는 그런 1년에 그런 눈이 내린 것은 1913년 이후에 무려 110년 만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원래 그 뉴욕시의 한 해 평균 강설량은 30인치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2.3인치밖에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보다 무려 92%가 감소한 강설량을 보인 것입니다. 자, 이번 주말 예보된 그 뉴욕시의 눈 폭풍이 오랜 가뭄을 해결할 수도 있게 될지, 그리고 이제 눈을 많이 그리워하는 그 뉴요커들의 어떤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뭐, 눈을 보면서 오랜만에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오랜 가뭄을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또 이게 너무 또 오랜만에 갑자기 많은 양에 내리게 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걱정도 됩니다. 뉴욕 쪽에 사시는 그 구독자분들은요, 이번 주말 외출하실 때 꼭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BTS 잘 아시죠? BTS 하니까 이제 뭐 모든 전 세계 사람들 다 아는데 저는 이 BTS 얘기할 때마다 항상 혼자서 이렇게 웃음을 짓게 되는데 BTS가 처음에 한국에서 나왔을 때는 이름이 BTS가 아니었잖아요. 방탄소년단. 원래 이름이 방탄소년단. 저는 그때 처음에 들었을 때 아니 무슨 그 아이돌 그룹 이름이 이래? 라고 좀 혼자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게 나쁜 차원에서 뭐 비아냥거리는 건 아니고 그냥 재밌다는 차원에서 웃음이 났는데 그래서 방탄소년단. 그래서 BTS.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BTS가 그 전 세계적인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 BTS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뭐 어려서부터 집에서 자란 그런 성장 과정이 아니라 BTS라는 이 아이돌 그룹을 만들어서부터 연습을 하고 또 미국 진출하고 거기서 계속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그 그룹으로서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지금 다들 군대 갔잖아요. 그들의 입대 이야기까지가 이 미국에서 만화책으로 나옵니다. 네. 미국 출판사 틸다 웨이브라는 출판사는 그 BTS를 주인공으로 한 22페이지짜리 분량의 만화책을 펴냅니다. 이 Fame 시리즈의 신작으로 선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Fame 시리즈, 뭐 유명하다는 뜻. 그 이 Fame 시리즈는요,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나 뭐 배우, 또 스포츠 스타 등 아주 최고 유명한 사람들의 그 일대기를 만화로 소개하는 그런 유명한 시리즈물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서 이제 가수 비욘세라든지 뭐 테일러 스위프트, 지금 전 세계는 테일러 스위프트가 넘버원이잖아요. 미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아주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는 곳마다 뭐 그 쩌렁쩌렁하죠. 뭐 공연장에서 막 그 관중들이 뛰면 한 2.5 정도 진도되는 그런 지진이 발생한 것과 같은 그런 진동이 날 정도로, 그리고 뭐 공연을 할 때마다 10억, 20억 달러가 막 왔다 갔다 해서 경제를 좌지우지한다라고 해서 스위프트노믹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자, 말이 자꾸 옆으로 샜는데 유명한 가수 비욘세, 테일러 스위프트, 또 50 센트, 배우 제니퍼 로페즈, 그리고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이런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다룬 바 있는 그 시리즈가, 그 만화 시리즈가 바로 Fame 시리즈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신작 Fame 시리즈는 이름이 Fame BTS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BTS가 지난 2013년 데뷔해서 수많은 히트곡을 내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서 세계적인 팝스타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잘 담겨 있다고 합니다. 또 2022년 그 맏형 진이라는 멤버를 시작으로 해서 그 멤버들의 그 군대 입대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팝스타에서 군인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도 담았다고 합니다. 아주 흥미롭겠네요. 자, 이 Fame BTS라는 만화 시리즈는요, 종이책도 물론 나오고 또 디지털 형식으로도 나옵니다. 두 가지 형식으로 다 나옵니다. 디지털도 디지털이지만 종이책으로 나오는 것도 한번 소장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녀분들 또는 손자손녀분들 중에서 BTS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요거 하나 사서 선물해주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자, 그렇게
아날로그 종이책 그리고 디지털 두 가지 형식으로 제작이 되는데 오는 10일 정식 출간된다고 합니다. 혹시 자녀분들이나 손자, 손녀분 중에서 이 BTS 좋아하는 팬클럽을 아미라고 하죠. 네, 아미가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아미라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있죠. 너희들, 젊은 세대들 너희들만 아는 게 아니야. 우리도 알고 있다라는 거를 그 자녀들에게 그걸 또 좀 알려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BTS 만화책에 나오는 거 알고 있어. 이런 거죠. 네. 자녀들과의 교감, 또 소통,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녀들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준비한 캥거루족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한 지붕 두 세대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하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그거죠. 그리고 이제 고금리의 장기화, 또 고령화, 등등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독립을 미루는 MZ 세대부터 부모와 기혼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신캥거루족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 최신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 밀레니얼 세대라는 것은 이제 1981년부터 1996년까지 한 1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밀레니얼 세대, M세대입니다. 자, 그 아래가 이제 또 Z세대고요. 합쳐서 MZ 세대인데 그 밀레니얼 세대의 약 20%가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건 미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즉 28세부터 43세, 이게 1981년도부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1981년도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게 지금 나이가 벌써 43살이 넘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28세부터 43살, 그 사이 미국 사람들 중에 5명 가운데 1명은 부모와 함께 사는 셈입니다. 그리고요, 한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LA 인근 토렌스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김모 씨는 회사의 월급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쉽지 않아서 지난해부터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라면서 대신 렌트비 명목으로 부모님께 약간의 용돈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적은 용돈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우리 아이까지 봐주시니까 아이를 따로 맡길 필요가 없어서 렌트비부터 양육비까지 여러모로 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부모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윈윈이라는 생각도 나름대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또 이번엔 반대 입장입니다. 부모의 입장이죠. 얼바인에 거주하는 70대의 한 한인은 은퇴한 뒤에 아내랑 둘이서 너무 큰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좀 허전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때마침 자녀들이 힘들다고 해서 잠시 들어와 살라고 했는데 서로에게 좋은 선택 같다라고 말하면서 할 일 없이 지내기보다는 손자랑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고 또 렌트비 명목으로 용돈도 받으니까 잠시 함께 사는 불편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되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또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죠. 자, 어느 정도 기간까지여야지 이게 또 너무 오래 계속되면 부모님이 마음이 한결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내가 불편하고 귀찮아서가 아니라 얘가 언제까지 자리를 못 잡나라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불편해질 수도 있겠죠. 자, 오래 가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자, 이러한 현상은 팬데믹 사태 이후에 지속해서 상승하는 바로 렌트비와 집값, 몰게지 페이먼트 등등 사실 주거비 때문입니다. 이 주거비.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플러튼에 거주하는 30대의 한 한인은 플러튼의 경우 현재 방 3개짜리 주택 정도의 월 렌트비가 4,000불 가까이 된다라면서 요즘은 연봉이 10만 달러라 하더라도 연봉이 10만 달러면 한 달에 받는 월급 따지면 9,000불 조금 안 되죠. 9,000불로 친다면 9,000불도 안 돼. 한 8,5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자, 8,500불에서 세금 띄고 교육비 띄고 이것저것 띄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서 본인도 부모님과 합치는 것을 지금 심각하게 고려 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봉 10만 달러를 받고 있는 분도 힘들어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 30대 한인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그 심각한 그 고려는 본인이 할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들이 손주까지 이제 데리고 들어오면 힘든 건 부모님이 될 건 뭐 뻔한 일인데 고민은 아드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말씀드려보는데, 자, 뭐 그게 뭐 누가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신캥거루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캥거루족. 결혼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자, 말이 나온 김에 이 캥거루족이라는 용어를 좀 볼까요? 네, 캥거루족이라는 말은 청년 실업이 심각했던 지난 1998년 당시 프랑스의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라는 그 시사주간지가 프랑스의 20대 가운데 80%가 부모에게 얹혀 산다라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 말을 처음으로 쓰면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비단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유럽 지역의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캥거루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갓 태어난 새끼를 그 아기 주머니, 그러니까 어미가 그 배 앞에 그 아기 주머니가 따로 있죠. 갓 태어난 새끼를 그 아기 주머니 안에 넣어서 이제 키우는 그런 이제 그 유대류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그런 그 동물을 유대류에 속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캥거루입니다. 그 캥거루의 경우에는 암컷이 태반이 없거나 또는 태반이 좀 불완전해서 자궁에서 새끼를 끝까지 오래 키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궁에서 키운 다음에 이 아기 주머니로 싹 일단 나옵니다. 사실 그 상황까지 완전히 이 아기 캥거루가 태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아기 주머니까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끼들은 자궁에서 어미가 그 핥아낸 길을 따라서 그 아기 주머니로 나오게 됩니다. 살짝 이동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동을 한 뒤에 짧으면 6개월, 뭐 긴 경우에는 거의 한 12개월 정도 그 안에서 함께 지냅니다. 그러다가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캥거루는 이제 아주 어린 시절만 그 어미 뱃속에서 그렇게 지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면 뱃속 밖으로 이제 뛰쳐나와서 독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동물 캥거루와는 달리 우리 인간 캥거루는 어리지 않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 캥거루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따라 붙은 것입니다. 뭐 신캥거루 뭐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한 이후에도 부모와 함께 사는 그런 젊은이들을 이제 신캥거루족이라고 부릅니다. 또 결혼을 한 이후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신캥거루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독립했다가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는 뭐 리터루족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뭐 요즘 뭐 이 둘을 모두 포괄적으로 해서 그냥 한 용어로 신캥거루족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자,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고 또 주거비 부담이 높아질수록 나이든 캥거루족, 즉 신캥거루족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게 비단 미국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한국의 그 통계청이 낸 한국 청년 세대 변화라는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 2020년 기준 부모와 함께 산다고 답한 청년은 532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532만 명. 비율로 보면 55.3%입니다. 지난 2000년, 약 한 20여 년 전인 2000년만 해도 46%였습니다만은 2020년에는 이게 55.3%로 높아진 것입니다. 높은 미혼 비중도 이 캥거루족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물론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30살에서 34살 사이의 미혼 비중은 2000년에 18.7%에서 2020년에 56.3%로 급증했습니다. 수입도 충분하지 않고 또 주택 비용은 비용대로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또 마침 결혼할 생각도 나는 없고 하니 이런저런 이유로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청년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물론 요즘 한국에서는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율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당분간만 신세를 좀 지겠습니다 하면서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부모님과 같이 사는 그런 신캥거루족으로 변신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 현실이기도 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주거비를 낮추는 게 아주 절실해 보입니다. 먹는 것 못지않게 인간의 기본 권리인 주거의 권리가 이처럼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식주 가운데
까지는 몰라도요, 이 식과 주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항공기 비상탈출 90초 룰입니다. 자,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지난 2일 일본 항공기 잘 여객기와 일본 해상보안청의 항공기가 충돌하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런 건 이제 사고죠, 사고. 이 잘의 기체는 전소됐습니다만은 탑승자 379명 전원이 무사히 탈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대참사를 막은 90초 룰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비상 상황에 모든 승객이 90초 이내에 탈출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라는 이 규정은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 비극적인 사고를 겪으면서 지금의 형태로 정립이 돼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그 일본 항공기 잘 여객기가 활주로 에서 다른 비행기와 충돌한 뒤에 화염에 휩싸인 채 멈춰선 그 시각부터, 그때부터 90초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승무원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 이때부터는 비상탈출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비상탈출구를 연 그 시점에서부터 90초 안에 모든 승객을 일제히 탈출시켰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90초 룰은요, 1967년 미국의 연방항공국이 모든 항공기 제조사들에게 요청한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구체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이 비상 착륙하는 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사가 이 대피 명령을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탑승자 301명이 연기를 흡입함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항공사들은 승무원에게도, 그러니까 조종사가 아니라 일반 승무원에게도 승객을 탈출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번 일본 항공기 사고 때 기장이 그 안내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원들이 육성과, 그리고 이제 육성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 기내에 있는 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육성과 그 확성기를 막 들고 확성기로 탈출 명령까지 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승무원이 판단해서 승무원이 결정해서 탈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시간을 다시 한번 좀 돌려볼까요? 1985년 영국의 맨체스터 공항에서 발생한 이 브리티시 에어 투어 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는 이륙 때 발생한 겁니다. 자, 이륙 때 발생한 이 사고는 그 화재가 났는데, 이 화재로 55명이 사망한 참사였습니다. 당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성 연기 흡입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반면 교사 삼아서 영국 항공은 그 객실 내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 그 제품 자재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불이 붙었다 하더라도 어떤 독성 물질이 심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물질들로, 그런 자재들로 이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연기가 나도 당황하지 않도록 인조 연기를 만들어서 훈련하는 항공사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1년에 한 번씩 훈련하는데요. 훈련 때에 막 가짜 연기를 막 내보냅니다. 그래서 막 좀 그걸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연기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처신하고, 이런 거를 이제 얼마든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 90초 룰을 만들어 두었다고 해서 비상 상황에 이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기는 절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밖에 창문으로 보니까 막 이 기체에 화염이 휩싸여서 불이 나고 있는데, 아무리 승무원이라고 해도 평범하게 초연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90초 룰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승객이 이제 짐을 두고 몸만 탈출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승객들은 짐 하나라도 가져가려고 막 합니다. 그거를 한 승객만 그러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만, 모든 승객들이 300명이 넘는 모든 승객들이 나 요 짐 하나만 가지고 갈게요 하다가는 90초가 아니라 9분이 돼도 못 내립니다. 전원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끔찍한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통제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무원들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귀중품, 유모차 등등 승객이 미련을 가질 만한 물건들이 저 위에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잘 빨리빨리
가져가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래요. 말 안 듣는 승객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거동이 빠르지 않은 그 노약자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신속히 도와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승무원이 자기가 직접 돕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빨리 판단을 내서 저 사람 좀 돕고 같이 뛰어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그런 판단을 승무원이 빨리빨리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5초, 10초, 15초씩 걸리면 이 90초 안에 300명을 다 대피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주 신속한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이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항공은 여러 가지 변수를 토대로 해서 이 90초 룰을 철저히 훈련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항공 잘. 자, 일본 항공 잘은 이 40여 년 전에 참사가 있었는데 그 참사를 계기로 그때부터 엄격한 안전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1985년 8월 도쿄에서 오사카로 향하는 이 잘 123편이 추락을 해서 탑승객 524명 가운데 520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잘 일본 항공은 90초 룰에 따라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해 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요, 이 사고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항공사의 직원들이 많이 입사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사고가 있는 것을 누가 특별히 말해주기 전까지는 아예 알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직원들이 입사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2005년에는요 일본 항공 그 본사 건물에 가면 당시의 사고 잔해와 당시의 증언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을 벽에다 다 붙여서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그 경각심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항공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항공의 승무원들은 매년 한 차례씩 하는 이 90초 룰 훈련을 하는데 이 90초 이내에 모든 승객을 완벽하게 탈출시키는 것이 목적, 그 목적을 놓고 훈련을 매번 한다고 합니다. 이 훈련에 합격하지 못한 승무원은 승무원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합니다. 철저한 훈련과 대비가 얼마나 큰 결과적인 차이를 내는지를 이번에 잘 보여준 케이스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사고를 영상으로 보면 그 기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 대형 여객기 기체가 큰 화염에 휩싸이는 걸 보면은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화염에 휩싸여 있는 기체 속에서 그 비상탈출구를 통해서 슬라이딩을 통해서 3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 통과했다는 것은, 다 대피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 똑같은 일인데 그 기적과도 같은 그 상황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네. 그 90초 룰에 대한 훈련을 승무원들이 평소에 철저히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칩니다.